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온 세상에 활짝 피어나는 완연한 봄이 왔네요. 작년 이맘때쯤 저도 계절을 닮아 인생 한번 활짝 피워보고자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제 청춘을 다 바쳐가며 살아온 남편과 갈라서기로 했거든요. 물론 결정만 제가 내렸지 모든 상황은 이 사람이 다 만들어내긴 했지만요. 저나 남편 모두 어려운 가정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공장 저 공장을 전전하면서 동생들 학비를 벌며 20대를 다 보냈어요. 이제는 뭐 다 옛날 얘기지만 그 시절에는 남동생 한두 명 번번한 학교 보내려고 온 자매들이 일을 하는 집들이 많았잖아요. 저도 그런 집에서 자랐거든요. 그렇게 공장에서 청춘을 다 보낸 인생입니다. 그러다 친했던 동료와 함께 이직했던 공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30살에 결혼했으니 그때로 따지면 결혼이 꽤 늦은 편이기도 했네요. 사실 20, 30대의 저는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마저도 사치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유 없이 살았거든요. 당시 이직했던 공장의 공장장이었던 남편이 저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게 됐고 그 이로 인해서 세상 모르고 살았던 감정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연애 편지며 콧다발이며 생전 받아본 적 없던 기쁨을 누렸네요. 지금은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갈라섰지만 분명 그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이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 동료들은 너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다며 아낌없이 칭찬해 주었죠. 하지만 제 인생에는 고난이 참 많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남편의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집 사정이 그나마 좀 나아지는가 했더니 새로 꾸린 가정에 이런 경제난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빚 갚는다고 남편은 막노동에 저는 식당 설거지에 가정부 일까지 병행해가며 20대보다 더 힘겨운 30대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살아내니 보상은 있더라고요. 빚을 청산하고 남편과 제가 안정을 다 찾고 보니 어느덧 세월이 무심히도 흘러 둘 다 50대가 되었네요. 결혼하고 나서 더 고생하며 산다고 가족들은 남편에 대한 원망이 많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빚에 허덕이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남편 때문이었거든요. 서로를 위하며 재고 따지지 않았고 그렇게 문제없이 살아왔네요. 남편은 50대가 되어서야 다시 공장장이 될 수 있었고 저랑 나이 차이가 10살 가까이 나는지라 어느새 환갑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환갑잔치를 딱히 거하게 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다 같이 가족여행이라도 다녀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한 가지 제안을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여보, 내 동네에 친구들 있지? 그놈들이 환갑 맞이해서 베트남 한번 다녀오자는데 아무래도 가족여행을 가는 게 맞겠지? 이야기를 들은 처음엔 조금 서운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찰나의 감정이었고 문득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껏 애들 먹이 살리랴, 빚 청산하고 다시 사업 시작하느랴 친구들 모임에도 잘 못 나갔던 남편임을 아니까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가족여행이야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는데 뭘. 우리 이제 편하게 좀 살고 즐길 때 됐어 여보. 친구들이랑 기분 좋게 다녀와요. 남편은 뭉클한 표정을 지으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만에 가는 여행인데 게다가 친구들이랑 떠나는 해외여행은 인생 처음일 건데 저는 여비도 아끼지 말고 넉넉하게 챙겨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원체 아끼는 게 몸에 배인 사람이라서요. 남편이 출발하던 날 새벽 비행기라 제가 눈도 못 떴을 때 조용히 나갔더라고요. 뭐라도 좀 챙겨주려고 했는데 남편은 이미 비행기 안에 있을 시간이었죠. 저는 혼자 집 청소 좀 하다가 반찬거리가 떨어졌기에 마트에 가려고 차에 탔는데요. 조수석에 웬 선물 상자가 하나 있는 겁니다. 쪽지도 하나 있기에 읽어보니 긴 시간 나랑 함께 고생했는데 나만 좋은 곳 구경 가는 것 같아 미안하네. 다녀오면 우리 둘이서 좋은 곳으로 또 가자고. 사랑해 여보. 라고 적혀있더군요. 긴 편지도 아닌데 눈시울이 붉어졌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선물 상자도 열어보니 빨간 란제리 한 세트가 있더라고요. 사실 살면서 속옷은 물론이고 옷 욕심 하나 없이 살았던 저임을 잘 아는 남편이기에 쑥스럽지만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고 나면 우리 둘이서 떠나는 여행에 처음 입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상자에 다시 고이 담아두었네요. 남편의 생일은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더 미안했을 거예요.
함께 새해를 보내지 못할 테니까요. 하필 애들도 새해에 친구 집이다 보다 외박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집에 혼자 있게 되었죠. 하지만 큰 상관 없었어요. 외롭다기보다는 모처럼 가지는 혼자만의 시간이라 들뜨기도 했네요. 주부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죠. 저 역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해도 됐겠지만 혼자 장을 보면서 안 사던 와인도 사보고 나름대로 분위기를 내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영화도 한 편 결제해서 보고 TV도 보면서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게 얼마만한 여유인가 싶으면서도 문득 시간에 치이고 돈에 치이며 살았던 예전의 나날들이 떠오르기도 했거든요.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으로 밤 12시를 꼬박 넘기고 있었는데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어렵사리 평범을 찾았던 내 삶이 머지않아 다시금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요. 그 순간은 정말 코앞의 일이었습니다. 소파에 걸쳐누워 TV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덧 제아의 종소리가 울릴 차례가 왔어요. 북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와인을 먹으며 반쯤 감겨가고 있던 눈으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화면에 휙 지나가자마자 눈이 동그래졌고 걸터 누워있던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방금 내가 뭘 본 거지? 하는 마음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금쯤 남편은 베트남에 있어야 하고 더군다나 남편의 옆에는 한 여자가 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잘못 본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챙겨나간 옷 중 백화점에서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자켓이 있었는데 그 자켓을 입고 있더군요. 그럼 얼굴만 닮은 사람이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하게 남편이란 뜻이잖아요. 하지만 생김새와 자켓을 빼고는 도저히 남편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몰골이었습니다. 옆에 팔짱을 끼고 있던 중년의 여성, 그리고 어디서 샀을지도 모를 반짝반짝 불이 나는 커플 머리띠를 낀 모습, 어딘가를 손으로 가리키며 환하게 웃고 있는 표정까지. 짧은 순간이었는지라 어떻게든 그 흉측한 광경을 다시 한번 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생방송으로 휙 지나가버린 장면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뻥져 있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음이 몇 번 가더니 툭 끊겨버렸고 저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30분쯤 지났을까요? 친구들이랑 관광하다가 이제 막 호텔에 들어왔다네요. 거기가 한국보다 2시간이 느려서 지금 자기는 오후 10시라며 이제 친구들이랑 방에서 술 한잔 하다가 자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하자고 하니 로밍을 안 해서 메시지만 가능하답니다. 나중에 방에서 와이파이 연결하면 영상통화를 하겠다더니 그날 내도록 연락은 없었죠. 저는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나도 평온하게 어쩌면 뻔뻔스럽게 베트남이라고 대답하는 그이가 쉽사리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잠깐이었어도 제가 본 게 있잖아요. 그렇게 그날 밤을 꼬박 샜습니다. 동이 트도록 그에게는 연락 한 통이 없었고 다음날 정오쯤이 다 돼서야 문자 한 통 오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모처럼 옛날 이야기하느라 술을 과하게 마시고 늦게 잠이 들었다고요. 밤을 꼬박 새면서 저는 의심의 불씨가 활발 타올랐기 때문에 도저히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답장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연락 이후로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간간히 연락이 오긴 했지만 번번이 읽기만 하고 무시했죠.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TV 속 생방송에서 마주쳐버린 남편의 기이한 광경. 저는 어떻게든 이 의구심을 풀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뉴스도 재방송을 볼 수 있냐고요. 왜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요즘은 인터넷으로 별의별 걸 다 다시 보기 기능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월 1일에 땡땡 채널에서 방송된 제아의 종소리 방영 부분을 좀 알려달라고 했네요. 왜냐고 묻길래 그냥 오랜 친구를 본 것 같은데 확실치가 않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문제의 장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니길 바라고 또 바라며 해당 장면을 리플레이하는데 수많은 사람 속에 자그맣게 나온 남편이었지만 남편이 확실했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의 얼굴은 남편에 비해서 더 희미하게 지나치듯 나왔지만 나이대는 저랑 비슷해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었죠. 맥이 탁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이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내가 이렇게 뉴스 장면을 되돌려보고 있는 줄도 모르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저에게
현지에서 유명하다는 땡땡 식당에 간다. 밥 먹고 땡땡으로 가는 길이다라며 관광객인 척을 해대고 있었고요. 그렇게 내 생에 가장 지옥 같던 4박 5일이 지나갔습니다. 여행 첫날만 해도 남편이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서울에 버젓이 있던 남편의 모습을 보고 나니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거라는 그 느낌 때문에요. 저는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아야 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남편은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뻔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더러 공항으로 픽업을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화면을 돌려봤는데 공항으로까지 나와달라는 남편을 보면서 진짜 환갑여행을 간 건가 헷갈리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헷갈리기보다는 믿고 싶은 걸 더욱 믿고 싶은 그 감정,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반신반의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공항을 향했고 입국장에서 남편의 모습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기다렸어요. 저기서 남편이 나오기를. 제발 친구들과 남편의 얼굴이 보이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도착 시간이 30분 지나서야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어디냐고 물으니 입국장 말고 주차장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미 입국을 했고 수화물도 찾았는데 제가 안 보여서 주차장에 친구 차에 와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남편이 오라고 한 시간보다 20분이나 먼저 공항에 와 있었는데 말이에요. 주차장으로 가니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명 친구 차 앞에 있다고 하더니 제가 주차장으로 가고 나니 친구는 방금 막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인사하려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방금 갔대요. 여러모로 절묘한 타이밍이네요. 저는 속으로 참 대단하다. 나 하나 속여보려고 공항 주차장까지 와 있을 줄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얼싸안으며 보고 싶었다고 얼마나 그리웠는 줄 아냐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남편보다 더 호들갑을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억지 웃음을 지으려 해도 잘 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은 TV 속에서 제가 봤던 자켓을 그대로 입고 있었거든요. 꼭 확인사살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환갑 생일 선물로 사줬던 명품 자켓, 그걸 입고 누군지도 모르는 웬 여성과 새해를 맞이하고 온 남편.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남편은 저에게 베트남에서 사왔다며 또 하나의 선물을 건네주더라고요. 어디에서 사와놓고는 현지 선물인 척 하는 건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 선물이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차 뒷좌석에 선물을 두며 나중에 열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차 뒷좌석에는 남편이 여행 전에 주고 간 란제리 선물 상자도 그대로 있었죠. 그걸 본 남편이 당신 저 선물도 안 뜯어본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아니, 장 보러 가다가 열어봤지. 카드도 읽어봤어. 눈물이 다 나더라. 그래서 당신이랑 둘이 여행 갈 때 처음 입으려고 놔뒀지. 남편은 싱긋 웃으며 사실 자기가 이번에 사온 선물도 다른 색깔과 다른 디자인의 란제리라고 말하더라고요. 배시시 웃으며 여행 갈 때 저거 2개 다 챙겨가자고 말하는 남편. 저는 순간 살짝 욱하는 마음에 진짜 나랑 둘이 갈 마음은 있고?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본 적 없던 제 반응에 눈치를 살피더니 자기 여행 간 동안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계속 속으로 지금은 아니다를 다짐하며 고개만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와 남편, 그 뒤로 저는 마치 연기자가 된 마음으로 일상을 보냈어요. 출근하면 밥 해주고 배웅하고 퇴근하면 마중 나가고 저녁해주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남편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요. 이 인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교활하고 뻔뻔한 놈이라는 걸 이번 일로 너무나도 잘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을 자꾸 비집고 있는 합리화도 멈추고 싶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인터넷에다가 도플갱어를 검색해봤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모처럼 친구들이랑 저녁 자리를 가지러 나간다고 저녁은 애들이랑만 먹으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무심히 알겠다, 누구랑 먹느냐 하고 물었는데 환갑 여행을 다녀왔던 친구들이랑 먹는답니다. 순간 머리가 섬찟해졌어요. 가지도 않았던 환갑여행 뒤풀이 겸 저녁 식사를 가진다니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맛있게 먹고 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퇴근 시간보다 이르게 공장 앞으로 가서 차를 대놓고 있었죠. 6시가 되자 칼같이 튀어나오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손을 벌벌 떨며 멀찌감치해서 지켜보는데 이번에는 제가 본 적도 없는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트렁크에서 웃옷이랑 신발을 멀끔하게 갈아입는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어요. 트렁크에다가 데이트 복장을 숨겨두고 다니는 줄은 이날 또 처음 알았네요. 그렇게 남편의 차를 조심스럽게 따라 나섰습니다. 번화가에 있는 한 샤브샤브 집에 갈 거라던 남편은 번화가와 정반대쪽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더라고요. 한참을 따라가니 한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한 라인 앞에 차를 세워두고 남편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라인 입구에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딱딱 누르고 들어가네요. 저는 그 장면만 보고도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한평생 의심 한번 해보지 않고 살아왔던 내 남편이 그런 저를 호구로 보고 있었다는 셈이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면 집 앞까지 모시러 가나 싶었지만 그저 모시러만 간 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뒤 1시간이 다 되어서야 두 녀놈들이 내려오더라고요. TV 속 그녀가 맞았습니다. 누가 보면 늦가기 신혼부부인 줄 알 정도로 허리를 깊게 끌어안고 나오는 두 사람. 저는 멈추지 않은 눈물을 훔치며 이를 꽉 깨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탄 뒤 다시 번화가 쪽으로 향해 가더라고요. 저 역시 따라갔습니다. 저렇게 정통으로 현장을 마주치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마음속에 자기 합리화를 할 구석이 없더군요. 저들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눈물이 퍼석하게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절망이 분노로 바뀌는 기분이 실시간으로 느껴졌죠. 남편놈의 차가 선 곳은 저에게 말했던 샤브샤브 집조차 아니었어요. 도대체 나한테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는 건가 싶었네요. 그들이 팔짱을 끼고 들어선 곳은 다름 아닌 남편과 제가 얼마 전 결혼기념일에 방문했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우스워도 너무 우습다는 거겠죠. 제가 저 레스토랑에서 남편이랑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안정을 찾아서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서 데이트도 해보냐며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던 곳입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날이면 여기에 와서 데이트를 하자고 약속했던 곳이에요. 그곳에 불륜녀를 데리고 가는 심보란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다는 거죠. 저는 그들이 들어가는 걸 보자마자 문을 쾅 닫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득 차 뒷자리에 놔둔 남편놈의 선물 2개가 보이더군요. 그것들 역시 들고 내렸어요. 그리고 서슴없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이 남은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남편의 테이블에는 남편과 남편의 불륜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남편의 고향 친구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불륜이 얼마나 떳떳하면 지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오픈하고 사는 건가 싶었거든요. 제가 들어서는 모습을 보자마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남편의 친구들 역시 저를 보며 형수님? 이라고만 하네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메뉴를 보고 있던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아무 놀라는 기색도 무서워하는 기색도 없는 겁니다. 그저 갸우뚱하는 표정만 지으며 남편에게 누구셔? 하고 묻는데 딱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남편은 계속 뻥진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길래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남자랑 어떤 관계 되냐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요? 저 이 사람 약혼녀 되는데요? 그러는 그쪽은 누구시죠?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여자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 제 남편이 유부남인 걸 몰라서였던 겁니다. 저는 황당함에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쭈뼛쭈뼛 입을 열며 제 팔을 쓱 잡더니 나가서 얘기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팔을 확 제끼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새끼랑은 할 말 없고 난 이 여자분이랑 얘기 좀 해야겠는데? 저기요, 혹시 이번 새해 때 이 남자랑 제 아이 종소리 듣고 오셨나요?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물론이고 여자의 표정도 확 굳어지더니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 묻네요. 저는 더 지체할 것도 없이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부인이고 우리 사이에는 애가 2명 있으며 결혼한 지는 20년이 넘었다고요. 역시나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맞더군요. 제 말을 듣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에게 뭐야 이거?
오빠, 지금 내가 들은 말이 다 사실이야? 당신 돌싱이라며. 너무 일찍 이혼해서 애도 없다며. 라고 말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죠? 버젓이 있는 부인을 없는 사람 만들고 거기다 애까지 없는 척을 했다는 건 정말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앞에 앉아있던 남편 친구놈들은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걸 보니 그냥 한통속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자가 엉엉 울어대니 식당은 소란스러워지고 주변에서는 점점 제가 있던 테이블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여자가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 불륜녀라고 생각하기도 싫더라고요. 이 사람도 엄연히 피해자일 테니까요. 저는 그 사람에게 따로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지 제 팔을 부여잡고 제발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다 설명하겠다고 엉겨붙기 시작하는데 순간 분노가 터져버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선물들, 다녀오지도 않았던 환갑여행을 빌미로 저에게 건넸던 그 선물 상자들을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정통으로 던져진 상자들은 공중에서 열려버렸고 테이블 위로 2세트의 란제리가 흩뿌려졌네요. 저는 그중 음식 위에 떨어진 하나를 주워들고 남편의 주머니에 우겨 넣었습니다. 자기 옷에 음식물이 줄줄 흐르는데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야기했죠. 도대체 나한테 이런 선물은 왜 했니? 영원히 호구처럼 속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뇌물이라도 준 거야? 꼴에 가당치도 않게 바람이라니. 차라리 헤어지고 만나지 그랬니? 그럴 용기는 없었니? 이런 선물 필요 없으니 다시 가져가렴. 다른 호구 만나서 선물로 주든가.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따라 그 여자도 나왔고요. 그 사람이랑 다른 조용한 곳으로 가서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네요. 정말 울고 싶은 건 난데 이 사람이 워낙 눈물이 많으니 제 눈물은 오히려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녀에게 들은 이야기도 참 들을수록 착잡해지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난 지 벌써 햇수로 3년이랍니다. 남편 공장의 거래처 직원이더라고요. 자기 역시 돌싱인데 제 남편이 그걸 알고 나서부터 본인도 돌싱이라며 친근하게 다가왔대요. 그러다 보니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주로 회사에서 주 1, 2회씩 만나며 데이트를 했답니다. 업무 시간 중에 데이트니 저를 속이기에도 딱이었겠죠. 제일 황당했던 건 그들이 그저 연애가 아니라 약혼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들어보니 이 여자는 남편과 연애 2년차부터 결혼이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어쩐지 자꾸 결혼 이야기는 슬금슬금 미루는 게 눈에 보여서 헤어지자고 했다네요. 자기는 재혼할 남자를 찾는 거지 연애할 남자를 찾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이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하지만 결혼은 너무 이른 생각이니 약혼이라도 하자고 먼저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번 새해 여행도 약혼 기념 여행이었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한 채 고민 없이 갈라서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현재는 아주 깔끔하게 갈라섰고요. 그 여자분 역시 남편과 그날로 관계를 끊었다고 해요. 제 이혼 과정에서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달라고 연락처까지 주고 갔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집을 대청소하다가 과거 연애 시절부터 결혼생활 20년간의 추억이 담긴 박스도 하나 발견했네요.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하나 모두 불태웠습니다. 연애 편지, 사진, 엽서, 그리고 크고 작은 선물들까지요. 오랜만에 그 거지 같은 물건들을 보고 되새겼습니다. 아이들의 삶과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만 생각하기로 마지막으로 다짐했네요. 이혼 후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매달렸었어요. 동시에 2 여자를 잃었다고 생각하니 퍽이나 속상한가 봅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놈에게선 별다른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죄책감이 느껴진다 한들 다른 결과는 없었겠지만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감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본인이 2 여자를 잃은 게 아니라 한 여자의 가정과 다른 한 여자의 약혼을 파탄내고 희롱한 셈인데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 사건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저런 인간과 20년을 속아 살아왔다 생각하니 아직도 자다가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때 아주 빠르고 깔끔하게 이혼을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라도 그딴 인간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 딸을 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시작해야 하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친 채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 라고 말하며 제 앞에 앉은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답니다. 화들짝 놀란 아내는 죄송해요. 제 친구인 줄 알아서 하며 자리를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는 초인적인 용기가 났습니다. 저기요, 그 친구가 남자친구인가요? 라고 묻자 아내는 네? 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쪽한테 첫눈에 반했습니다. 진심입니다. 괜찮으시면 저랑 커피 한잔 하시죠? 라며 구시대적인 멘트로 아내에게 들이댔어요. 전 27년을 살면서 그런 용기가 저에게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다행히 아내는 좋아요. 다음에 커피 한잔 해요. 하며 카페에 있는 휴지에 전화번호를 써주더라고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첫 데이트를 하고 아내와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어요. 연애를 하는 내내 정말 달콤했답니다. 여느 연인처럼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하면서 시간은 흘러갔어요. 그러다 제 나이 30이 되자 저에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그건 바로 직장에서 파견 근무가 확정된 거였죠. 게다가 연봉이 무려 2배나 되었어요. 저는 자동차 공장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자동차가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중동에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 중 기계를 정밀하게 가공하는 일을 제가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 소식을 저는 아내에게 곧장 알렸지만 아내는 가지 말라고 붙잡았습니다. 파견 기간이 5년이라 우리 사이가 멀어질까봐 두렵다면서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예쁜 아내를 다른 남자가 가만히 둘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청혼했죠. 우리 결혼하자.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자. 하며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흔쾌히 승낙했고 결혼 날짜를 잡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저에겐 가족이 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형이 사업을 크게 하는 덕분에 결혼 자금의 일부를 이자 없이 빌릴 수가 있었어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부모 없이 잘 컸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사이가 아닌 아들로 생각하시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그리고서 해외 파견 날짜가 다가오는 걸 실감하게 되었죠. 2달 정도 남았는데 아내도 함께 갈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중동에서는 아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공부를 할 수도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죠. 그곳은 문화도 우리와는 너무 달라서 여자들은 거의 집 밖을 나가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중동에 따라갈지 말지 우리는 매일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아내가 옆에 있으면 좋지만은 아내를 위해서는 한국에 남아있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죠. 아내 역시 그러겠다고 결정했고요. 저는 착잡해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는 자기야 5년 금방이야. 내가 파견 근무 끝나면 당신이 원하는 제주도에서 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따뜻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울먹거리면서 나도 자기 없는 동안 열심히 일할 거야. 우리 같이 벌어서 제주도에 집을 사는 거야. 그런 날이 5년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 할 수 있어. 나 기다릴 거야. 하며 저에게 안겼어요. 그렇게 파견 날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왔고 아내와 저는 잠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상통화를 하자는 약속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라도 아내를 볼 수 있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를 오르자마자 그림이 밀려왔지만 꾹 참고 무더운 중동으로 날아갔어요. 아내와 저는 약속대로 매일 영상통화를 했죠. 둘만의 통화라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아내에게 섹시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사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싫다고 하면서도 제 부탁을 들어줬죠. 그렇게 매일 화면 속의 아내를 사랑했어요.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그깟 5년 금방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시차를 맞춰서 통화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아내가 깨어있을 시간을 기다리다 잠들었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영상통화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2-3달이 지나고는 그것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냥 문자로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오갈 뿐이었죠. 제가 받은 월급은 아내가 관리했어요. 저는 중동에서 따로 용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통장을 통째로 아내에게 맡겼죠. 그랬더니 아내는 자기가 버는 돈과 제 월급을 합쳐서 적금과 펀드를 이용해 돈을 많이 불려놓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야무지고 똑똑한 아내였으니까요.
또 사랑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아내는 통장에 찍힌 액수를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서 놀랐죠. 우리는 곧바로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고 아내의 예쁜 얼굴을 오랜만에 볼 수 있어 행복했어요. 자기야, 어떻게 더 이뻐졌어? 이거 불안한데? 누가 당신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하며 인사를 건넸더니 당신은 왜 이렇게 새까매졌어? 실내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하며 저를 걱정하는 눈길을 보냈죠. 그래서 여긴 잠깐만 나가도 뜨거운 햇빛이 창창하다고 전했고 아내는 저에게 날아오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우린 영상 속에서 상대방을 보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면 속에 눈물을 닦아주었죠.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애정은 파견을 나온 지 3년이 지나자 슬슬 식어갔어요. 저는 의무적으로 안부 문자를 보냈고 아내 역시도 의무적인 말투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예전 감정으로 돌아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2년을 더 견뎌내기로 했죠. 요즘으로 따지면은 군대를 3번 다녀오고도 6개월을 더 다녀온 시간이네요.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출국하기 전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시차가 안 맞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홀해진 제 태도에 실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오랜 시간을 날아 한국에 도착하자 봄 날씨인데도 너무 추웠어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중동에서 뜨거운 여름만 맛보다 오니 몸이 으슬으슬 떨리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려가 아내를 놀라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달려와 깡총하고 뛰어올라 안기는 달콤하고 뜨거운 상상을 하면서 앞으로의 행복이 기대되었죠. 현관 비밀번호를 당연히 까먹은 저는 벨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그런데도 아내가 나오지 않아 이번에는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자기야! 자기야! 나왔어! 역시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외출을 했나 싶어 전화를 걸었더니 휴대폰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옆집의 현관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시끄럽게 해서 나왔구나 싶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정을 얘기했죠. 그러자 아주머니가 옆집 세대 애기 낳으러 갔을 텐데요?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에이 아주머니, 제가 여기 사는 여자의 남편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해외에서 일하다가 오늘 돌아오는 길이라고요. 뭔가 잘못하셨겠죠? 라고 대답하며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자 옆집 아주머니가 세댁 사진이 있으면 보여달라는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띄웠죠. 그리고 잘못 봤네 하는 대답을 기대하며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세댁 맞구만. 아저씨가 세댁 남편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세댁 남편은 다른 남자던데 하며 저를 수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팔을 뻗어 현관문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잠깐만요. 이 여자가 아기를 낳으러 갔다고요? 다른 남편이 있다고요? 그러자 팔 빼세요 아저씨. 그럼 옆집 사는 이웃이 그것도 모를까 봐요. 얼마 전에는 우리 집에 놀러도 왔구만. 그 말을 듣고 저는 팔을 빼버렸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 뺨을 있는 힘껏 때렸더니 정말 아팠어요. 일단 아내를 찾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신호가 2번 가더니 끊기는 겁니다. 수신 거부를 누른 거였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역시나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제가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죠. 전화번호부를 뒤져보다가 아내와 절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제 전화를 받아줬어요. 여보세요? 수정씨, 오랜만이에요. 제가 좀 급해서 그런데 제 와이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대뜸 뭐예요? 민지랑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민지를 찾으세요? 지금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찾지 마세요. 하며 전화를 끊는 겁니다. 이혼이라니요? 게다가 재혼을 했다니?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정말 제가 다른 세상으로 온 걸까요?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어요. 저는 5년 전 아내와 결혼을 했고 중동으로 파견권을 나갔다가 오늘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와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게다가 아기를 낳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였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어떻게 아내를 찾아야 할지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와 형, 장모님께 돌려가며 전화를 걸었어요. 그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자 점점 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니면 제가 미쳤을지도 모르죠. 일단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짐도 무거웠고 씻기도 해야 했으니까요. 뜨거운 물에 샤워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미친도 아니었고 이혼도 한 적 없는 유부남이었어요. 침대에 앉아 생각하다가 눈을 감고서 잠을 청했어요. 이튿날 이른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사실 잠에 들지 못했죠. 이런 상황에 누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저는 짐을 맡기고 모텔을 나왔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누구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갈까 했지만 뭐라고 신고를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마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게 뻔했죠.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장모님 댁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아파트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몇 동인지 몇 호인지는 전혀 기억나는 게 없었죠. 일단 아파트 근처를 배회하다 보면은 장모님을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보려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참았어요. 2시간이 지났을 무렵 장모님의 걸음과 비슷한 여자가 아파트 입구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달려가 어깨를 잡고 몸을 돌렸죠. 장모님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장모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하며 손을 잡으려는데 저를 뿌리치고는 자네와 할 말 없네 하고 등을 돌리시더라고요. 저는 바짝 쫓아가 제 아내인 민지가 어디 있냐고 물었죠. 장모님, 저 5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민지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한숨을 쉬면서 이 사람아, 왜 이제야 온 거야? 하시며 제 가슴을 때리시고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의 뒤를 따라 어딘지 모를 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윽고 산부인과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제발 장모님 아니죠? 설마요? 하며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며 말했고 장모님은 아무런 대꾸 없이 산부인과 건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저는 결국 주저앉아서 장모님을 놓치고 말았죠.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꿈이겠지 하고서 다시 뺨을 때려봤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주저앉아 있다가 병원에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너무 빨리 도착할 것 같아서 계단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올라갔답니다. 산부인과에 들어서자 간호사가 바로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민지 산모요 라고 짧게 말했고 간호사는 710호에 계십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억지로 제 2다리를 질질 끌고는 병실 앞에 섰죠.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본 남자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문을 벌컥 열자 아내가 있었죠. 저를 보고 하나도 놀라지 않은 얼굴로 왔어? 라고 뻔뻔하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기를 안고 있는 남자는 형의 친구였어요. 저와도 친분이 있어서 잘 아는 형이었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도대체 당신은 산부인과 병실에 왜 누워있으며 형 친구는 아기를 안고 여기에 왜 서 있는 거냐고? 저의 분노에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는 아내 품에 옮겨졌고 형의 친구는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그리고는 야, 너 뭐야? 아직도 소식을 못 들은 거야? 장모님 얘기 안 하셨어? 민지랑 나랑 결혼한 게 벌써 1년 전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나랑 민지는 이혼한 적이 없는데? 하며 그 자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다 네 형이 저지른 짓이야. 따지려면은 그쪽 가서 따져. 그 순간 아내가 입을 뗐어요. 엄마, 오빠, 아기 안고 잠깐 나가 있어. 내가 정리할 테니까. 순식간에 아내와 저만 병실에 남겨졌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아내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자기야, 지금 상황이 낯설지? 당연하지. 5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았으니 말이야. 안 그래? 진실을 말해줄게. 모든 건 당신 형이라는 작자가 시작이었어. 매달 당신이 보내준 돈으로 적금을 붓고 안전한 펀드까지 들며 돈을 불렸어. 그건 당신도 알 거야. 3년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쯤 꽤 큰 돈이 되었지. 그런데 당신 형이라는 사람이 불쑥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비는 거야. 회사 투자자 중 하나가 발을 빼겠다고 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이야. 만일 해결이 안 되면은 횡령죄로 구속이 될지를 모른다고 했어.
그러면서 몇 달 안으로 갚을 테니까 당신한테는 비밀로 하랬어. 나도 더운 나라에서 고생하는 당신한테 그런 소식을 전하기 싫었어. 그래서 내 돈과 당신 돈을 몽땅 빌려줬어. 그리고 다시 돈을 돌려받으려고 찾아갔는데 당신 형은 나중에 갚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어. 게다가 당신 명의 아파트 우리 신혼집마저도 당신 형이 담보로 대출을 받아갔어. 어떻게 받아갔는지는 나도 몰라. 당신인 척하면서 돈을 빌렸겠지. 그리고 아파트 대출이자를 갚으라는 문자는 나에게 왔어. 당신은 참 대단한 형을 뒀어. 그리고 그렇게 내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돈을 갚는 방법을 제안하더라고. 당신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서 말이야. 지금 아기를 안고 나간 남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으니 결혼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거야. 재산이 많으니까 당신 빚도 다 갚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당신 형과 법원에 가서 이혼했어. 사업가인지 사기꾼인지 연기도 아주 완벽히 잘하더라고. 나도 너무 힘들었어. 당신에게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미안해서 당신이 고생해서 번 재산을 되찾고 싶었어.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보다시피 예쁜 딸까지 낳았어. 저는 한참 동안 넋이 나갔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려고 다시 제 뺨을 때렸죠. 그럼 나한테 이야기했어야지.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랑? 내가 전화하면 제대로 받은 적이 있어? 시차가 문제라고? 100번은 넘게 전화를 걸었던 것 같은데 말이야. 그때 깨달았어. 나보다 당신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택한 거야. 알아? 아내의 말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늘 피곤함에 절어서 일이 끝나면 오랜 시간을 잤어요. 당연히 아내의 전화를 무시한 채 말이죠. 그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상했어요. 그럼 나랑 문자를 주고받고 했던 건 뭐야? 늘 사랑한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한 거 말이야. 제 이야기를 듣더니 피식 웃는 아내의 얼굴이 공포스러웠습니다. 그건 당신 형한테 물어봐. 내 휴대폰을 당신 형이 가져가서 당신이랑 연락한 거야. 설마 했는데 동생을 끝까지 속이려고 그랬던 거네? 저는 무릎을 꿇고 오열을 했습니다. 이런 법은 없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때 민지의 새남편이 들어와서 저를 끌고 병원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형이 지내는 곳을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형이, 아니 원수 같은 놈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이전하는 회사는 아주 화려하고 의리의리했습니다. 저는 회사배를 누르고 신분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비서인지 안내원인지 대표님이 안 계시니 다음에 약속 잡고 오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를 만나는 게 두려웠겠죠. 숨는다고 끝이 아닐 텐데 말이죠. 저는 큼지막한 돌을 들고는 회사 입구 유리문을 향해 던졌습니다. 와장창 깨진 입구를 걸어 들어가자 경보음이 울려댔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건물 구석구석을 돌며 형이라는 짝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1층이 없어서 2층을 뒤졌고 그곳에도 없어서 다음 층을 뒤지려는데 보안요원 둘이 저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뵈는 게 없던 저는 그들을 공격해 쓰러뜨렸고 계속해서 그 자식을 찾았죠. 그렇게 9층까지 올라서자 대표실이 보였어요. 저기에는 있겠지 생각하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비서로 보이는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물러서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저는 귓등으로 듣고 대표실의 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긴장하고 있는 형이 보였어요. 뚜벅뚜벅 그에게 들어가자 그 자식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동생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 너 내가 결혼할 때 돈 빌려준 거 기억하지? 너도 나한테 돈 빌려줬다고 생각해라. 그 덕에 지금 회사가 이렇게 일어났잖아. 네 자리도 마련해놨어. 이제 우리 돈만 뽐내서 살면 되는 거야. 내가 네 돈 다 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네 마누라는 잊어라. 마지막 말에 분노가 터져나와서 형의 멱살을 잡았어요. 다시 말해봐. 뭘 잊어? 라고 물었더니 형은 벌벌 떨면서 세상에 반이 여자야. 겨우 여자 하나 때문에 형을 버리는 건 아니지? 라며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서서 무릎을 꿇고 있는 형에게 침을 뱉었어요. 이 벌레 자식아! 평생 그러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는 형의 회사를 나와버렸죠. 경찰차가 와 있었지만은 비서가 잘못 신고한 거라며 돌려보내더라고요. 그 사이에 형이 지시했겠죠. 그렇게 제 인생은 낭떠러지까지 밀려났습니다. 형이 돈을 돌려줬지만은 더는 갈 데가 없었어요.
어디에 집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심되었죠. 회사로 다시 출근한 저는 진급을 하게 되었답니다. 해외 파견 5년이면은 한국에서 8년 근무한 것과 비슷하다면서 남들보다 빨리 과장을 달았어요. 회사 근처에 집을 얻었고 다시 혼자 살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를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추억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탓과 형 탓도 있지만은 모든 결정은 아내가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쉽게 잊혀지더라고요. 이후에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였는데 행동 하나하나가 지혜로워서 제가 먼저 사랑하게 되었죠. 지금은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중한 두 딸이 있답니다. 현재는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죠. 제 지난 이야기처럼 배신과 아픔을 겪은 모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당신에게 더 큰 사랑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앞으로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듯이 저에게도 작은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용기를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내와 저는 대학교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전공이 같아서 수업을 함께 들었기 때문에 매 순간이 데이트처럼 느껴졌답니다. 제가 군대를 가 있는 동안에도 아내는 저를 기다려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대하는 날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진 게 하나 없었어요. 반면 처갓집은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어요. 아내가 집이 조금 산다고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게다가 장인어른은 대기업 간부셨고 장모님은 미대를 나오셔서 미술관에 그림을 전시할 정도로 유명한 화가셨답니다. 처음 처가의 발을 들였을 때는 너무 불편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처가에서는 아내와 저의 만남을 허락하긴 했지만 결혼은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고 하셨었죠.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드라마처럼 제 따귀를 때리며 너 같은 놈이 감히 우리 딸을 넘봐? 하실 줄 알았는데 교양 있고 기품이 있어 보이셨어요. 제가 아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내만 생각하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가에 가서 용기 있게 밀어붙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에게 따님을 주십시오. 제 주제를 알지만 따님 없인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장모님이 피식 웃으시며 우리 딸이 그렇게 좋은가? 뭐 나쁘진 않네. 사내 놈이 이 정도 패기는 있어야지. 좋아, 결혼해. 다만 조건이 있네. 우리 딸을 출가시키고 싶지 않아. 여기서 함께 살 수 있겠나?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말이야.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며 좋아했어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부부가 되었고 평생 곁에서 지켜주는 사이가 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아내의 형제관계는 딸만 셋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둘째였고 처형과 처제는 저희보다 먼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처가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동서지간이지만 형제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반갑게 형님 동서하며 친근감을 드러냈지만 동서들은 아직 제가 불편한 모양이었어요. 식사 준비가 끝나고 식탁에 옹기종기 앉아서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할 거라는 제 기대와는 달리 그 자리는 비즈니스 자리 같았습니다. 첫째 동서 형님이 먼저 말을 꺼내는데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병원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월 매출 4천씩은 찍고 있어요. 제가 빨리 벌어서 이자까지 다 갚아드릴게요. 라면서 묵례를 하는데 어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누가 보면 장모가 아니라 빚쟁이로 보일 것 같았죠. 그리고 제 아래 동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사무실도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혼 전문으로 돌아섰더니 고객들이 줄을 서서 상담받을 정도라니까요. 라며 역시나 장인 장모께 굽신거리며 감사를 전했죠. 첫째 사위는 의사, 셋째 사위는 변호사, 그리고 저 둘째 사위는 중소기업 회사원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무뚝뚝하고 말씀이 없으셔서 크게 신경 쓸 게 없었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이후부터 저와 다른 사위들을 비교했답니다.
부모님 이야기부터 해서 무슨 대학을 나오고 어디로 유학을 다녀왔는지 등등 대놓고 저를 무시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던 저는 진상 사장과 진상 손님을 수없이 겪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장모님 정도의 막말은 애교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이니 그냥 내내 하며 한기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장모님은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생활비를 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지며 장모님 300이면 제 월급보다 많은 금액인데요. 라고 말하자 역시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자네 여기서 편하게 먹고 재워주는 값은 해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는 일요일마다 이불 빨래와 대청소를 자네가 하게. 라고 하면서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 또한 아내를 위한 거라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저에게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고 제 옆에서 저를 도와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삶 속에서 아내와 저에게 큰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임신이었죠. 게다가 쌍둥이라는 더 큰 선물이었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는데 정말 천사가 저희에게 데려다준 아이들 같았습니다. 다행히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이들을 예뻐하셨어요. 저는 혹시라도 저에게 대하듯 아이들을 대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천만 다행이었네요. 저는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모은 돈으로 분가를 할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무시당하는 건 괜찮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저희 아이들까지 자존감이 낮아질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와 아내를 불러 앉혀놓고는 우리 집안에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건 너 하나야. 이제 아이도 낳았으니 2년 정도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바람도 쐬고 오렴. 저와 아내는 눈을 마주쳤고 제 마음을 읽은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대학생도 아니고 결혼하고 애가 둘인 엄마예요. 그런데 무슨 유학이에요. 저는 가정에 충실해지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장모님은 노발대발 화가 나셨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놈하고 결혼해서 누려볼 것도 못 누리고 살게 할 수는 없다. 여기는 네 남편이 어떻게든 지켜나갈 거야. 안 그런가 김서방? 갑자기 저에게 튄 불똥은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비우고 그래 여보, 당신 공부하고 싶어 했잖아. 여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도 잘 키울게. 라고 말했더니 장모님은 제 말을 끊으시면서 애 키워줄 보모는 얼마든지 있으니 자네는 자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하면 되네. 라면서 어김없이 저에게 무안을 주셨어요. 한숨을 길게 쉰 아내는 엄마가 김서방한테 하는 걸 보면 내가 어떻게 편하게 해외로 갈 수 있겠어? 저는 장모님의 대답이 이어지기 전에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장모님 같은 분이 어디 계셔. 공짜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지.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도 모두 지원해주시지.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당신은 걱정 말고 하고 싶던 공부하고 와. 기다리고 있을게. 사실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아내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살아온 환경은 저와 완전히 다르니 이해를 하고 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아내는 그렇게 제 곁을 잠시 떠났고 저의 처가살이는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무도 저를 반기지 않았어요. 식사도 제가 오기 전에 먼저 하셨어요. 사실 그건 저도 좋았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마음 편안히 꼭꼭 씹어먹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그리고 주말이면 항상 찾아오는 처형 식구들과 처제 식구들은 장모님과 합세하여 저를 무시했습니다. 식사 중에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길래 저도 대화에 끼어보려고 말을 붙였어요. 맞아요. 요즘 아파트가 좀 비싸야 말이죠. 나중에 제 아내가 돌아오면 좋은 아파트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제 말이 끝나자 동서가 물었어요. 형님, 연봉이 얼마신데요? 모아둔 돈은 얼마나 되시고요? 이번에 이 근처 신축으로 들어가는 아파트 한 채 사보세요. 가격도 괜찮던데요. 14억 정도밖에 안 해요. 라면서 저를 놀라게 했고 이번에는 형님이 말을 이었어요. 이 사람아,
자네 형님 연봉이 3천이란다. 그런데 뭐 14억짜리 아파트? 좀 가능성 있는 정보를 전해줘야지. 순식간에 비웃음 소리가 모여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마디도 지지 않았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형님하고 동서가 저를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형님이 야, 이 사람아, 내가 아무리 못나도 자네한테 돈을 빌리겠나? 벼룩에 간을 빼먹고 말지. 하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제가 뱉은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걸 꼭 보여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대내고 맹세했습니다. 얼마 뒤 장모님 생신 때 외출할 때 쓰시라고 모자를 사드렸어요. 그런데 변호사 동서도 장모님께 모자를 선물했어요. 명품으로 말이죠. 그래서 제 선물은 그 자리에서 바닥으로 내팽개쳐졌고 아무도 줄 생각을 안 했어요. 생일 파티가 끝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고 저는 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주워 제 방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 아내가 돌아왔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행복했어요. 제가 숨쉬며 사는 이유는 아내였으니까요. 다시 내 식구가 된 우리는 자주 놀러 다녔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데이트를 우리 넷이 하니 정말 세상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처가에 돌아가는 순간 장모님은 저에게 현실을 일깨워주시며 괴롭히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다른 곳에서 눈을 뜨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분가를 하자고 이야기했고 아내는 저와 아이들이 함께라면 어디라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전 가장이었으니까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분가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은 혀를 차면서 어디 갈 데는 있고 돈이라도 있어야 아파트를 살 거 아닌가. 설마 내 딸을 좁아 터진 곳으로 데려가려는 건 아니겠지? 라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물론 생각만큼 큰 집은 아니었지만 우리 네 식구가 살기에는 충분히 넓은 곳이었죠. 장인어른이 허락하시자 장모님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처가에서 벗어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사 준비를 하는 도중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자식들은 준비 없는 이별을 해야만 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와 아내는 분가를 미루기로 했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되신 장모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장모님이 미웠지만 그만큼 안쓰러운 마음도 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며 분가를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히스테리는 날이 갈수록 늘었습니다. 저에게 명령하듯 말씀하시는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저를 하대했어요. 저는 장인어른까지 안 계신 상황이니 화풀이와 분노를 표출할 곳이 저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저의 부모님께 죄송할 만큼 많은 치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다시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저희는 다시 분가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말았어요. 장모님이 치매에 걸리신 겁니다. 단순히 기억만 못하는 게 아니라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장모님이 치매에 걸리고 나서는 처형 가족과 처제 가족들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모님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처가에 모였어요. 처형과 형님 그리고 처제와 동서는 요양원으로 보내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제 아내 역시 같은 의견이었죠. 장모님이 난폭하게 변해서 아이들을 공격할까봐 겁이 났으니까요. 저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 요양원에 모시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요양원으로 가신 장모님과는 가끔 보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후에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사과도 받고 싶었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아들까지도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을 모시고 처가로 왔습니다. 아내를 설득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아내는 저에게 고맙다고만 말할 뿐이었죠. 저는 회사에 장기 휴직을 내고 장모님을 보살피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매일 제 얼굴만 보면 따귀를 날리며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밥상을 엎으며 맛있는 반찬을 해달라고 투정을 부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화 한 번 내지 않고 웃음을 지키며 장모님을 대했어요. 점점 아이가 되어가는 장모님을 보면서 저는 같이 아이가 되기로 했답니다.
함께 소꿉놀이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며 장모님께 즐거움을 드렸고 장모님도 점점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저에게 산책하고 싶다고 하시면 장모님을 업고 공원을 돌았어요. 저를 보는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를 춤추게 만들었답니다. 저는 장모님이 정신이 돌아왔을 때 저를 알아보시고 사과를 해주시길 바랬어요. 그것만 받으면 앞으로 인생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살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장모님을 업고 공원을 거닐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장모님이 김서방, 미안하네. 내가 미안해.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잠시 제정신이 돌아왔고 소원대로 저에게 사과를 하셨죠. 저는 장모님을 벤치에 앉히고 말했어요. 장모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러자 장모님이 옅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에게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미소였죠. 내가 김서방 자네한테 모질게 군 거 모두 사과하네.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날 용서해 주겠나? 저는 그 말에 울컥해서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그동안 서운했던 일들을 말하면서 장모님한테 이야기했죠. 장모님은 제 뺨을 어루만지며 미안하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렇게 한참 동안 용서를 비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다시 정신을 잃으실까 노심초사하며 장모님의 어깨를 꽉 끌어안았답니다. 그리고 장모님 방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조금의 대화를 더 나누려고 잠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곁에 있었어요. 장모님은 저에게 또다시 사과를 이어서 하시며 용서를 비셨어요. 눈물까지 쏟으시는데 저는 어쩔 줄 몰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답니다. 아내 역시 눈물을 쏟아내며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실컷 울고 나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앉아보라며 제 손을 잡아 당기셨어요. 그리고는 유언장을 쓰는데 증인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저와 아내가 말이죠. 저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기겠거니 생각하고 앉아있는데 모든 재산을 저에게 준다고 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음성까지 녹음했답니다. 다른 자식들과 사이들이 믿지 않을 수가 있으니 음성과 문서를 모두 남겨서 저에게 전 재산을 주시겠다는 거였죠.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만 장모님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어요. 저와 아내는 장모님께 감사하다고 했고 잠시 뒤에 장모님은 다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다시 어린아이가 된 장모님은 저의 뺨을 때리며 밥을 달라고 소리쳤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밥상을 차렸답니다. 그렇게 넉 달이 지나고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최악내 가족들과 처제 가족들이 나타났어요. 그래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려는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군요. 장례식장 안에서는 장모님의 유산에 대한 대화만 오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유언장을 공개하지 말자고 이야기했고 장모님을 보내드리고 다시 모인 형제들 앞에서 유언장과 장모님의 음성을 공개했어요. 형제라고 하던 사람들은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고 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장모님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유언이 나오냐며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였던 동서는 재산 분할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참아왔던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버렸습니다. 얼마든지 소송해, 이 버러지보다 못한 놈들아. 장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것들이 이제 와서 자식이라는 단어를 꺼내? 당신들한테는 돈이 전부지? 이후에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저와 아내는 처가에서 그대로 살기로 했답니다. 유산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는데 바로 장모님의 개인 변호사였습니다. 그 변호사님은 장모님과 반말로 대화할 만큼 친한 사이였고 장모님의 뜻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결과 모든 재산은 저와 아내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은 저택이 우리 집이라는 것에 기뻐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변함없이 우리 집으로 남았으니까요. 게다가 평생 써도 남을 만큼 많은 유산이 생겨서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 쓰기로 했고 저는 하나도 욕심을 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소송에서 이기고 며칠 뒤에 처형과 처제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이유에서였죠. 아니, 의사 형님하고 변호사 동서가 뭐가 아쉬워서 저한테 돈을 빌립니까? 돈도 잘 버시면서 무슨 돈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병원하고 사무실도 모두 장모님이 해주신 거 아닙니까? 제 말에 의사 형님은 환자가 많지 않아 겨우 유지만 하고 있다고 했고, 변호사였던 동서는 월세만 겨우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저를 앞에 두고 무시하고 비웃으셨으면서 이제는 상황이 바뀌니까 저를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저는 당신들한테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들과 인연 끊을 겁니다. 그렇게 재산이 탐나면 또 소송을 걸어 보시던가요. 당신들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시원하게 말을 뱉어버렸어요. 조용하던 아내도 더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고 가족의 인연을 끊자고 했답니다. 우리 가족은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아내와 아이들과 상의 끝에 자선 사업을 하기로 했답니다. 길거리 노숙자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돈이 없어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업체를 차렸어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내 큰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지금 아이들은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저와 아내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중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끔 제 이야기를 들으면 불쌍하고 외로워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제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따뜻한 날씨 만끽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60을 바라보고 있는 자랑스러운 의사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 아들은 대체 누굴 닮았는지 몰라도 집중력도 대단하고 가끔은 무서울 때도 있으리만큼 집요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로 인해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부모님, 저를 포함한 5남매인 형제들 등 식구가 많은 집에서 살면서 부모님께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인지 누굴 책임진다거나 맞춰가야 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느껴졌기에 평소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떵떵 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앗아간 사람이 나타난 거죠. 똑부러지고 당당한 남편의 모습이 좋았고 저한테만 유독 따뜻하게 대해줘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양가 부모님께서 좋아해 주셨으며 시댁도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구박하지도 않으셨고 정말 평범한 집안에 시집을 갔다고 생각할 정도로 결혼 생활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이 좋은데 왜 그동안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았을까 후회가 됐을 정도로 아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이 다 저를 속인 거였죠. 남편은 술을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술 먹는 날은 만나지도 않았고 그때는 연락도 매일 하던 때가 아니니 남편의 술버릇 같은 건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다가도 술만 먹으면 집안 살림을 때려부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지독한 술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문제 없이 생활했고 속이 안 좋다거나 숙취로 고생하는 일도 없을 정도로 정말 말짱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주정 부리는 남편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마치 절 시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은근슬쩍 장난을 치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어떤 날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술의 힘을 빌려 표출하는 것 같았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술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너무 화가 나 한번 같이 마시자고 했습니다. 저도 홧김에 한번 지르고 나면 이 사람도 제 행동을 보고 놀라서 고쳐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술도 마시던 사람이 마셔야지 전 좋아하지도 않고 먹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 재미도 없고 속만 울렁거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군요. 아무튼 이런 고약한 술버릇을 고쳐보자고 제가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술 먹고 살림살이를 다 꺼내서 바닥에 내팽개쳐 놓은 걸 치우지 않았지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이 치우더군요. 그리고 그제야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겁니다. 그동안 몰랐다면서요. 술 먹으면 그렇게 변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며 오히려 정색하더군요. 전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술을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먹으러 다녔으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을 리가 없어. 다들 자기 행동엔 관심도 없는 거라고. 아니야, 친구들이 난 술 먹으면은 재밌어지는 놈이라고 했어. 사고 치고 다닌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당신이 사고 쳐도 친구들은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재밌다고 했겠지. 근데 난 당신이 사고 치면 안 재밌어. 남편은 제 말에 동의하지 않더군요. 기가 막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참기로 했습니다. 매번 있는 일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하도 난리를 치니 남편은 한동안은 제 눈치를 보며 별탈 없이 지냈습니다. 저는 항상 남편에게 엄포를 두었죠. 혹시라도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난 정말 당신이랑 못 살아. 알지? 절대 그럴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니까. 신신당부를 하는 남편에게 저는 원래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지만 설득 당했던 것처럼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또 남편에게 설득을 당하고 마침내 아이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더군요. 제가 좀 무뚝뚝하고 날카로운 성격이긴 했는데 아이를 낳고 많이 유해졌습니다. 원래 엄마가 되면 그런 건가 싶을 정도로 보호 본능이 강해지더군요. 애 하나 키우는데 어찌나 온 신경이 곤두서는지 바람 소리에도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밖에서 와장창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깜짝 놀라 창문 밖을 내려다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차림의 남자가 남의 차를 때려 부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 역시 그 남자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소란으로 인해 새벽에 동네에 경찰차들이 오고 밖은 시끄럽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경찰은 남편에게 묻더군요. 아저씨, 집이 어디세요? 보호자 있어요? 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어디서 주워온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군요. 모르는 척할까 했다가 괜히 남편 때문에 동네 사람들 다 잠도 못 자는 거 아닌가 싶어 순순히 내려갔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나가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정말 창피해서 미쳐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동네에 있는 기물 파손 등 이야기를 들으니 수리비가 어마어마하더군요. 차도 하필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차를 때려 부술 게 뭡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숨이 턱 막히더군요. 결국 남편의 월급 3개월치는 홀랑 날아가 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시댁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시애비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배운 게지 뭐. 네 시애비가 똑같이 그러고 다닌단다. 어머님, 그럼 그런 말씀을 왜 진작 안 해주셨어요? 뭐 자랑이라고 내가 떠들고 다니겠니? 게다가 난 너도 어느 정도 알고서 결혼한 줄만 알았지. 하시더군요. 정말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생활은 어려워졌죠. 딱히 저축해둔 것도 없었고 월급으로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생활이었으니까요. 시댁에서 미안하다고 몇만 원 손에 쥐어주시긴 했는데 그 돈으로 밀린 공과금 내고 나니 남는 게 없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철이 없는 건지 정신을 못 차리고 다녔습니다. 돈이 없으니 친구에게 빌려서까지 술을 마시더군요. 그러다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부어라 마셔라 하고 술을 먹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싱크대에 있는 그릇들을 다 집어던졌는데 남편이 던진 그릇 조각이 깨지고 바닥에 튀면서 아이의 이마를 긁고 만 것이죠. 살짝 긁혀 찢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그 어린 것의 이마를 꿰매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마취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아빠를 잘못 만나서 어린 것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 이렇게는 못 산다 싶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당장 이혼하자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했고 남편은 무릎 꿇고 싹싹 빌었죠. 양가 부모님께서 뜯어 말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각서를 쓰면 되지 않겠냐며 설득을 하셨지만 저는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매정한 년이라는 소리도 듣고 인정머리 없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그런 건 귀에 들리지도 않더군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밖에 나가 일한 적이 없었는데 아이를 두고 나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더군요. 그래도 이혼을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아이에겐 환경이 중요한데 술버릇 심한 아빠를 보고 자랄 아들을 생각하면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모든 부모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정말 애지중지하며 키웠고 아빠 없이 자란 아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부족함 느끼지 않게 하려고 큰오빠, 남동생들 불러가며 항상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했고요. 별탈 없이 잘 크고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무렵 아이가 자주 가던 분식집 사장님으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신세대던데? 아들이 아빠랑 사이가 좋아.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은 애가 항상 아빠랑 오잖아요. 그래서 애가 밝아진 것도 같고 보기 좋다고. 세상에, 그렇게 떼어내고 싶었던 아이 아빠인데 아이가 중학생 때 어찌 알고 찾아왔는지 학교 앞에서 아이를 데려다가 같이 밥도 먹고 했다는 사실에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이혼 후 일부러 전에 살던 곳과는 멀리 떨어진 다른 동네로 이사를 왔고 왕래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말이죠.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득될 거 없는 사람이야. 엄마는 널 보호하려고 이혼했던 거고. 아니야,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가끔 보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어. 하지만 계속 가까이 지낼 사람은 아니야. 안 만났으면 좋겠어. 저는 완강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한 번도 반항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빠를 만나지 말라는 말에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소리치더군요. 그때부터 아들은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화를 주체할 수 없어 소리를 지른다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지요. 아무리 사춘기가 와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아들이 아빠를 만나서 난폭해졌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아들을 어떻게든 고쳐보고자 학원도 보내보았고 절도 보내보았지만은 더 삐뚤어지려고만 하더군요. 결국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하고 아직 미혼이던 남동생네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조용한 성격이어서 아들이 답답해하긴 했는데 방 내내 거기서 살게 하니 마음이 진정되고 차분해져서 돌아온 듯 했습니다. 둘이 동네 도서관에 자주 가며 누가 더 책을 많이 읽었는지 내기를 하면서 하루 종일 책 읽기 놀이를 할 만큼 도서관을 놀이터처럼 드나들었고 나중엔 책에 빠져 지내게 되더군요. 동생에게 들으니 아들은 전쟁이나 질병 등에 관한 책을 지겹도록 읽었고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다고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아들이 제게 부탁을 하더군요. 엄마, 나 공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무슨 공부? 나도 친구 다니는 학원에 보내주면 안 될까요? 학원을 보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니 걱정되었습니다. 학원을 가려면 버스 타고 한참을 나가야 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학교 끝나고 다녀오면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게 되니 걱정이 되었지요. 하지만 아들이 제발 부탁이라며 바짓가랑이라 자꾸 애원하는 바람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정말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있는 집 자식이어야 마음껏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이 이제야 와닿더군요. 아무나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월급의 반이
학원비였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정말 비싸더라고요. 진짜 큰맘 먹고 보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원하니까 지원을 해주게 된 것이죠. 전 결국 일을 하나 더 하고 아이 학원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더 이른 아침에 나가고 더 늦은 밤에 들어오는 생활을 하려니 정말 힘들었지만 아들의 성적이 향상되는 걸 직접 볼 수 있어 뿌듯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은 갑자기 학원을 때려치우겠다고 했습니다. 큰 결심을 했다고 하면서 저를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내가 획기적인 공부 방법까지 생각해놨거든요. 그 돈이면 내가 문제집을 몇 권이나 더 살 수 있고요. 그래서 학원 그만 다닐래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 대신 학원비의 절반만 용돈으로 주세요. 응? 학원비가 너무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절반이라고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거든요. 아들이 그걸 달라고 하니 믿고 아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귀가해서 방 안에 들어가 공부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열심히 하더군요. 아들, 쉬엄쉬엄 해. 그러다 코피라도 날까봐 겁난다. 코피를 흘려가며 해야 폼 좀 나는 건데 전 너무 튼튼한가 봐요. 당연히 튼튼해야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몸 상하는 건 원치 않아. 이제 그만 잤으면 좋겠어. 어서 그만하고 자. 하지만 아들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공부하지 말라고 뜯어말려도 하더군요. 형편이 안 되니 공부시킬 돈도 지원 못해준다 해도 상관없다면서 혼자 공부하더니 결국 의대를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되었죠.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는 아들은 초반에는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을 하루 종일 상대하다 보니 자기가 다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꼭 내가 고쳐내고 싶다라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병원에서 틈틈이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잠도 3시간도 못 자는 날이 많다 보니 하루에도 몇십 번 그만둬야겠다고 하는데 가슴이 어찌나 아프던지 대신 일해줄 수만 있다면 그러고만 싶었고 제가 자는 잠을 나눠줄 수만 있다면은 몇 날 며칠 대신 잠만 자줄 테니 아들의 피로가 풀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의 행색이 좀 달라 보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찾아왔을지 대충 짐작은 되었죠. 원래 사람이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기침과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아들은 사랑에 빠졌는지 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들은 때때로 너무 무서울 정도로 인상을 쓰며 집중하고 공부하다 잘 안 되면은 책을 집어던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들이지만 눈치를 보게 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없어지고 온화해지더군요. 도대체 누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궁금해지고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은근슬쩍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들, 요즘 멋있어 보이는 거 보니 옆에 누가 생긴 것 같은데 맞아? 네? 아, 티나는구나? 그럼 엄마는 우리 아들 표정 봐도 딱 알지. 어떤 여자야? 어디서 만난 사람인데? 아니 그냥 병원에서 만났어요. 그래? 너무 궁금하다. 엄마가 초대할 테니까 한번 데리고 와. 네. 집에 초대한다는 말에 아들이 어찌나 기뻐하든지 제가 다 설레더군요.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다 눈이 맞은 모양인데 어떤 의사인 건지 내심 궁금했습니다. 전에 병원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또래의 여의사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그렇게 창창하고 이쁜 나이인데 연애할 시간이나 있을까 했는데 제가 너무 괜한 걱정까지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오기로 한 날, 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렸습니다. 솜씨는 없지만 그래도 왠지 불러놓고 차린 것 없다는 핀잔을 듣기는 싫었던 거죠.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친구는 정말 참하고 예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입꼬리가 종일 귀에 걸려 있더군요.
엄마 앞인데도 반찬을 집어서 여자친구 밥 위에 놓아주고 잘 먹는지 바라봐주고 옆에서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저도 이제 시어머니가 될 때가 된 건가 보다 싶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 저도 잘해주도록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다짐까지 들게 되었죠.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입맛에는 맞아요?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몰라서 일단 한다고 했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먹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들 여자친구는 머쓱해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은 속상한 듯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제발 마음 편히 가져. 응? 알았어. 그럴게. 그런데 갑자기 아들의 여자친구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으아, 으아. 낮은 소리를 내며 거품을 물었고 바닥에 드러누워 몸을 들썩이며 움직이는 탓에 밥상은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고 말았고 아들은 여자친구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 눕히더군요. 잠시 동안이었지만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들과 여자친구는 온전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왔고 아들의 여자친구는 제 얼굴을 보더니 울먹이고 말았습니다. 많이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 말에 저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아들도 울고 아들의 여자친구도 울고 셋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여자는 병원에서 만난 뇌전증 환자였습니다. 아들이 돌보는 환자였는데 착한 마음씨와 예쁜 외모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사인 아들에게 힘들 때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네요. 아들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준 후에 제 앞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반대하실 걸 알지만 저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도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결혼은 건강한 사람과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넌 왜 하필 고생길을 걸으려고 그러니? 고생길이 아니라 사명감이자 자신감이에요. 환자 한 명이라도 제가 더 돌보고 싶은 거고 한 명이라도 더 아픈 생활에서 구해내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지키는 게 당연하잖아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인데 의사도 아닌 환자랑 살겠다니 제가 어떻게 단번에 허락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전 가지도 않던 교회도 가서 기도도 하고 절에도 가서 절도 해보고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제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서 어떤 결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아들이 일하는 병원에 가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반대를 하니까 가뜩이나 예민한 녀석이 잘 챙겨 먹지도 못할 것 같아서요. 역시나 아들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피로에 찌들어 얼굴이 더 어두워 보이더군요. 그냥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쁜 아들에게 죽을 건네고 끼니라도 잘 챙겨 먹으라고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가려는데 아들과 친한 의사 선생님이 보이더군요. 저는 염치를 불구하고 바쁜 그 의사 친구를 불러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앓고 있는 뇌전증은 옛날엔 간질이란 이름으로 불렸던 질병인데 갑작스럽게 발작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의학계에서도 아직은 원인을 규명할 수는 없지만 국내에도 30만 명이나 앓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앓고 있다고 하더군요. 꾸준한 약물 복용과 무리하지 않는 생활을 하면은 완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아들은 병에 대해서와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꼭 고쳐내겠다고 다짐했다면서 결혼할 테니 친구에게 꼭 와달라고 부탁했다더군요.
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잘 하지 않는 성격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생각이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의사 친구에게도 죽과 음료 그리고 간식들을 챙겨서 건네주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들의 고집을 어떻게 꺾을 수 있나요?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커피숍을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고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정도로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신중하고 예민한 아들이 고른 여자인데 당연히 괜찮은 사람이겠거니 했다고 말해주니 아들은 엄청나게 좋아하더군요. 아들은 지금 그 여자친구와 알콩달콩 잘 살고 있고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이미 혼인신고를 해 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식은 내년에 올리기로 했지만 며느리와 알콩달콩 지내면서 며느리 커피숍에서 함께 일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봉사도 다니고 있습니다. 뇌전증은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꼭 질병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 몸은 항상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건강하게 생활하려고 합니다. 여기 채널 애청자분들도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점을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